단 하나의 조건만 전제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전학적 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창세기 2장에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로 합류하는 장면을 근거로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해수면이 오늘날보다 약 200피트 약 60m 더 낮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 사건이 빙하기 중에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50년 전 학자들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100만 명의 개체군에서 유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숫자는 10만 명으로 줄었고 프랜시스 콜린스는 그의 책에서 1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동료 퍼즐 아나가 데니스 베네마와 토론했을 때 데니스는 1200명이라고 했고 그 후 저는 800명이라는 숫자도 들었습니다. 제가 바이오로고스 대표와 토론했을 때는 그녀가 130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2명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은 포유류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사용하여 조상 개체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포유류가 전혀 없는 섬에 양 한 쌍을 풀어놓는 현장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뒤 수년 후 다시 돌아와 10세대 후손들의 유전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2마리의 양으로부터 기존 수학적 유전학 모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이 발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 모델들이 수학적으로 너무 단순하며 유전학은 훨씬 복잡한 학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태어나서 번식하기까지의 시간인 세대 기간이 긴 포유류종일수록 예상치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장 길거나 거의 가장 긴 세대 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델과 실제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단서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유전학적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불과 6000년 전의 인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 2장에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만나는 장면을 근거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200피트 낮아야만 가능하며 이는 에덴 동산 사건이 빙하기에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6000년이나 1만 년 전이 아니라 아마도 5만 년에서 15만 년 전 사이일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유래하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에 대한 자연주의적 유전학 모델들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행자 질문. 이 설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창세기 첫 몇 장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다른 타임라인을 묘사한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적 유전학적 영역과 성경의 묘사, 이 두 영역을 어떻게 조화시키시는지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휴로스 박사. 많은 신학자가 더 이상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변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대답은 당신들의 해석적 접근법을 쓴다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성경적 검증 방법, 즉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참조 프레임 관점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참조 프레임은 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지 하늘과 땅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고대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서 대신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면 참조 프레임이 우주에서 지구의 표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구의 물표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과학적 방법의 두 번째 단계는 해석하지 말고 초기 조건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구의 물표면 위에 계셨고 물표면은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지구 전체 표면을 덮고 있었으며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살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이에 대한 좋은 병행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왜 물표면이 어두웠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지구를 담요처럼 덮어 바다를 어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지구가 오늘날보다 200배나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기는 어떤 가시광선도 지구 표면으로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초기 지구와 다섯 번째 암석 행성인 테이아 사이에 충돌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충돌 사건은 원시지구의 거의 모든 물과 대기를 벗겨냈고 그 결과 빛이 물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로 넘어가면 그것은 물의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대륙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두 암석 행성 간의 충돌 사건이 지구에 강력한 판 구조 운동을 일으켰고 그 판 구조론이 대륙들을 만들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대륙에 생명체가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대기가 투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이 대기 중에 산소를 뿜어내어 안개를 걷어냈고 이로 인해 지구 표면의 동물들이 실제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성경적 검증 방법을 따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 묘사가 모두 올바른 연대순으로 되어 있으며 확립된 과학적 기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1장의 재구성으로 보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리적 창조물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 혼적인 창조물, 마지막으로 영적인 창조물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자신들과 모든 생명의 유익을 위해 행성지구의 자원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진행자 질문.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이 다른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차트에 점을 찍어보면 우리가 두 명 아담과 하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박사님의 견해를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은 무로부터의 창조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아,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네, 아담과 하와는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휴로스 박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싸, 제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을 취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물리적인 몸을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의 바라라는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 안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몸이나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에 나오는 새나 포유류와 공유하는 마음이지 감정을 가진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 자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와 포유류들은 더 높은 종, 즉 우리 인간과 소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존재, 즉 하나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그 능력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지구 역사상 신이 존재하는가? 내가 그 신과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삶 너머의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 유일한 종입니다. 저에게 아주 똑똑한 개가 있지만 그 개는 결코 그런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자. 맞아요. 아마 G.K. 체스터턴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우리가 소의 목초지나 행동에 대한 12부작 시리즈를 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소들은 그냥 풀을 먹고 번식하고 돌아다닐 뿐입니다. 의지도, 극복도, 질문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땅 위에 있는 소들일 뿐이죠.
소들이 여물통 주위에 모여서 철학을 토론하는 모습은 볼 수 없으니까요. 휴로스. 정확합니다. 진행자 마이너스 마무리 책 소개. 여러분이 저처럼 과학, 철학, 기독교가 만나는 이런 대화를 좋아하신다면 휴로스 박사님의 책 노아의 홍수 재조명을 추천해드립니다. 수세기 동안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성경 기록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화로 거부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책에서 리즌스 투 비리브 설립자이자 천체물리학자인 휴 로스는 성경과 과학 모두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밝혀내요. 최근의 발견들이 홍수의 역사적 실제를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비추어 성경의 홍수 기록을 어떻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책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